자, 우선 에스토니아라는 국가 아시죠? 그 러시아하고 저 발트 3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있잖아요. 그 에스토니아에서는 그 전자정부 구축에 블록체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전자신분증이라는 게 상용화되어서 그 신분증으로 전자투표, 뭐 보건, 세금, 뭐 이런 것 등등 이제 공공 서비스에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와 그에 따른 등기, 진료 기록, 이런 의료 데이터 관리 같은 것도 블록체인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호주, 두바이, 뭐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서 전자정부 구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위한 개발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다른 사례를 더 제가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면 그 중국의 월마트는 그 IBM하고 중국의 그 칭화대라고 있죠. 거기랑 협력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유통과 물류의 전 과정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유통 과정을 추적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식품 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 사업이죠. 그리고 뭐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그때 유타주에서 대통령 후보를 이제 뽑는데 이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음원 중개자의 개입 없이 음악 저작권자와 뭐 영화 제작자 이런 주체들한테 직접 돈을 주고 음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직접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작권 보호가 되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디지털화 될 수 있는 서비스에 블록체인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A와 B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게 하기 위한 조건을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하는 것에 이제 블록체인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보안성과 효율성과 그다음에 신뢰성의 삼박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맞습니다.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중립적이죠,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입니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고요.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걸 만들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대부분 현업이나 사업이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내야 이제 장기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업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 가령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때 법률적인 자문, 계약법적인 자문 같은 걸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는 두 사람 간에 계약한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이용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철수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내에 주가가 3천을 넘으면 내가 소갈비를 100만 원치 사겠다. 대신에 뭐 주가 지수가 2천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가 사라. 그래서 제가 약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쓰자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근데 주가 지수가 3천을 넘었죠. 이럴 때 철수가 자동으로 소갈비 100만 원치를 백화점에서 구입해가지고 저한테 배송되도록 하는 게 스마트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존의 스마트 계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됐나요? 한 달 내에 주가 지수가 3천이 넘었는데 철수가 소갈비 100만 원치를 저한테 안 사줄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 그러니까 집행문을 받아서 철수의 재산에 압류 추심을 해야 되죠. 이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불편했는데 이걸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체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아주 간명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수많은 노드들이 이제 주가 지수가 한 달 안에 3천을 넘었다라는 거를 공동으로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위 변조도 이제 불가능하고요.
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런 스마트 계약의 조건과 문구들은 여전히 누가 작성하고 검토를 해줘야 되나요? 여전히 법률과 계약 해석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해줘야 됩니다. 변호사들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의 조건과 조항, 문구 등을 잘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대량으로 판매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간단한 계약서 검토 같은 것까지 변호사들한테 의뢰하지는 않거든요. 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하는 일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자, 이런 소비자들이 변호사가 만든 스마트 계약을 온라인으로 구입한다 라고 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약 조건이 성사됐는지 불발됐는지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주가 지수가 3,000을 안 넘었는데 3,000이 넘었다는 식으로 잘못되거나 거짓인 조건이 입력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오라클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프체인, 그러니까 오프체인이 뭐냐면 블록체인 외부를 이제 오프체인으로 부르거든요. 그 오프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내부로 이제 호출하는 매개체를 이제 오라클이라고 해요. 여기서 위변조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 오라클 문제라는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전체 검증하는 노드가 계약 조건과 관련된 많은 뉴스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선거를 뭐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화폐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다만 화폐는 아니지만 자산 범주에는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상자산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 딱히 제도적으로 들어온 건 없어요. 그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됐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지는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그 전자적 증표, 이런 거 이제 자산에 포함된다고 규정을 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자산 개념으로는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법률을 통해서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그걸 사고 팔거나 교환하거나 뭐 이전하거나 이런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이제 규율을 하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도 어느 정도는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온 셈이죠. 뭐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일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가 이제 무슨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편의점 같은 데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2017년 이후에 암호화폐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법이나 제도가 정비가 잘 안 돼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정부에서는 실상은 이제 암호화폐 사업을 못하게 이제 금지시켰기 때문에 ICO, 그러니까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죠.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드랍된 게 많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랍시고 뭐 유사 수신행위, 다단계, 사기 같은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가장 유력한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STO라고 해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에요. 이건 뭐냐면 실물 자산, 부동산이나 뭐 그림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뭐 석유나 원자재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부동산이 좀 핫한데 이런 실물 자산에 기반해서 그거랑 연동해 가지고 토큰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재 가치가 있는 것에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도 있고 수익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유동성적인 그런 자산을 유동화해서 소액 투자자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영역이에요.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법률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도 미치는 경우에도
법을 적용한다라고 이제 조항을 신설했거든요. 이게 올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싱가포르나 뭐 필리핀, 네덜란드 같은 외국에다 법인을 설립하되 실질적으로 사업은 한국 소비자들과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이렇게 그렇게 우회하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좀 이례적인 조항이긴 해요. 이게 외국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법을 적용하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했거든요. 이게 역외 적용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사실 그동안 역외 적용은 공정거래법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해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 명의로 금융회사에 이제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용자도 가상자산 사업자와 같은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행을 통해서 실명 확인이 된 입출금 계정이 있어야만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제 대표적인 질문 20개를 선정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전문으로 하는 여러 가지 STO라든지 그다음에 그 ICO라든지 이런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